대출금리 인상이 지금 6%대인데 하반기 때 8%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도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금리 올라간다고도 하면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간다. 혹은 금리 동결로 인상 기대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올라간다. 이딴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데 기준금리 올라간 만큼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승폭이 멈춘 거예요. 금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료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 사기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들, 분양받기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지금 일시적으로 나온 장세인데, 저번에 한번 비교를 해봤지만 과거 데드캣 바운스 때랑 비교해 봤을 때 규제는 더 풀었는데 장세는 그때만 못하다. 거래량을 보든 혹은 변동률을 보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겠죠.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시중금리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우리나라 뭐 예대 금리 차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미국은요 예금금리 1%대 대출금리 10% 나오고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적은데도 예대 금리 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대출금리 억눌렀죠. 그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 안 올랐으니까 뭐 집값 오르네 뭐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올라갈 거예요. 대출금리는 하반기 중에는 8% 돌파한다. 정부에서 또 미친 짓 해가지고 억지로 누르지 않는 이상, 관치금융 또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기업 도산이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오고 있다. 근데 문제는 2008년은 터졌죠. 지금은 아직 안 터졌고, 그러니까 아직 안 터졌는데 그때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터지게 되면은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채무 불이행률이 13.7%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1%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부실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연체율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PF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2020년에 0.5, 그 다음에 21년에 0.37 수준이었는데 올해 3월에 2%를 넘었다. 아니 PF 연체율이 2%가요. 문제는 금융권을 다 냈을 때 나오는 상황인 거고, 심각한 곳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16%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15.8% 이 정도로. 그러니까 PF도 저렇게 연체되고 있고, 뭐 가계대출 연체율이야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대출 이런 쪽에서도 연체가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연체가 늘어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되거나 하느냐. 연체율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보다는 연체율이 낮아요. 절대 안전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체율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더 안 좋은 거는 손실을 보면서 NPL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부실채권을 매각을 한다. 그래서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거의 1.5배가량 늘어났다. 최근 3개월 사이에 그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2배가량 많아진 분위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3배까지 늘린 사례도 있다.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도 9월 중에 또 95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억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10억을 도저히 회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이 채권을 그냥 이 가격대로 받아주느냐? 아니죠. 이쪽에서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팔아치우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막 2억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10억짜리 채권을 2억에 샀어요. 그러면은 10억을 다 회수 못 하더라도 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인력 써가지고 한 5억만 받아내면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부실채권 매각 자체가요, 은행권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 처리가 되죠. 다만 부실채권이란 게 뭐예요? 연체해가지고 돈 안 돌려주는 그 채권 자체가 부실채권이잖아요.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체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연체율을 떨어뜨렸다. 연체율이 그때만큼 높지 않으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아니 연체율을 포함 안 되게 밀어주는 것들도 있고, 연체율이 늘어난다 싶으면 부실채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체율을 낮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행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난다는 소리죠. 손실이 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메꿔야 됩니다. 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죠. 부실채권을 팔아치우면 연체율 같은 건 낮아지니까 자산 건전성 지표는 개선이 되는데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줄어든다. 왜? 대손충당금이 뭐예요? 손실을 대비하는 금액이죠. 근데 손실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손충당금으로 메꾸는 거 아니에요. 손실 난 부분을. 그러면 당연히 대손충당금이 줄어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북현 금감원장이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탕 삼탕 해가지고 계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너네가 지원 좀 해줘라. 은행이 지원 좀 해줘라. 카드사가 좀 지원 좀 해줘라. 중금리 대출 지원 좀 해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자금을 쏟아부으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대출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예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뒤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막아놓고서 금융회사들은 그러니까 자금을 쏟아부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확보는 못하게 하는데 너네는 자금을 더 부어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금융권이 점점 더 부실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2011년 초에 터졌죠. 그러면은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이었어요? 2011년 초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자꾸 은행권 위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느냐. 정부에서 은행을 자체를 건들고 있어서 그래요. 관치금융으로.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게 만든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손충당금을 쌓으려면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아예 증권사들 충당금 충분히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증권사들의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증권사도 문제고요. 이번에 은행권에서도 한번 크게 당했죠. 홍콩 쪽에서 터졌고 그러면서 충당금 쌓아라 막고 충당금 쌓고 그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채권 즉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은 조속히 상각하고 PF 대출이나 이런 것도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정리해라. 신속히 정리해라. 즉 연체율 낮춰라. 일단은 지표상으로 총선 때까지는 연체율 올라가는 게 위기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왜? 연체율 올라가는 게 위기처럼 보인다. 특히 부동산 PF 증권사에서 터졌다. 그러면요 증권사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금융권에 또 광풍이 닥칠 겁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도 왜 터졌어요? 새마을금고 사태라고 말하는 건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터진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날 만큼 자금이 빠르게 인출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터졌어요?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을 굉장히 안이하게 내줬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PF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행안부 소속이다 보니까 발표도 안 하고 숨기고 근데 그게 내부 자료로 발표가 나왔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싶어서 돈 빼간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죠. 근데 증권사가 터졌다? 증권사가 터졌는데 부동산 PF 물론 증권사에서 부동산 PF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전체 비중 대비로는 작지만 근데 연체율이 굉장히 높죠. 위험한 것들을 빌려줘서 그게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금융권에 너네도 위험한 거 아니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데 다 번지는 거예요. 신협 등등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쉬쉬하다가 증권사에서는 빡쳤습니다. 뭐라 그래요? 현재 당국의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시간만 끄는 거다.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어디서? 증권업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에서도 슬금슬금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처는 사실 지표가 뜨지 않도록 숨기는데 급급하다. 그런데 숨기게 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연체율을 낮추는 게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각 금융업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표만 이렇게 계속 낮추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저렇게 부실화 막는다. 예? 그 다음에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대손 상각 기간 신청 기간을 또 늘려줬어요. 그리고 저축은행은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1분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지표만 안 보이게 꾹꾹 감춰두고만 있단 소리예요. 꾹꾹 감춰두면서 그 썩어가는 그 부실은 누가 떠안고 있다? 정부는 전혀 떠안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각 금융사에게 떠안기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금융사에서는 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금금리를 올리고 은행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올라가면 좋죠. 왜? 올라가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것이다. 연체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장점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금 회수가 될 것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나갔던 자금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빌렸다가. 그리고 지금 예금금리 올린 것은 최근 시장에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왜? 채권 금리가 올라요? 채권이 있고 예금이 있는데 은행은 크게 자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죠. 근데 채권 금리가 4%예요. 예금 금리가 3%고. 그럼 누가 예금해요? 채권 사지.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4%까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선 지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은행채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은행은 자금을 확보를 하죠. 예금 외에도. 근데 채권을 발행을 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채권금리 상승의 상황이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예금금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대손충당점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 낮추기 위해서 연체되고 있는 것들을 부실채권 처리해가지고 다 팔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면 채권이 발행이 되든지 은행이 예금이 금리를 높이든지 이런 상황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금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떨어질 때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는데 올라가던 시기 생각해보세요. 7% 8%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하반기 때는 지금 벌써 상단이 6%대가 나왔는데.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그래서 대출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뜬 기사입니다. 은행 갔다가 패닉에 걸렸대요. 왜? 돈 어디서 빌려요? 그래서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899.4였는데 지난 5월 그러니까 11월에서 5월까지 6개월 지났죠. 6개월 만에 922.6으로 신용 낮은 사람들은 신용대출도 안 해준다 이제. 이게 되게 쉽게 볼 부분이 아닌데 대출 잘 나온다 집 사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대출 잘 나온다고 집을 샀는데 금리는 특히 변동금리로 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겁니다. 하반기 때부터. 그렇다고 고정금리를 하기에는 요즘에 변동금리 비중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창용 총재는 계속 아직도 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은 긴축의 수준이다. 근데 강한 긴축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강한 긴축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니까 약한 긴축을 한다. 그런데 강한 긴축이 필요할 때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증권사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반기 적어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 은행을 더 억지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근데도 지금 집 사는 게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고 그난리 치던 언론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도 나오기 힘들다. 일시적으로 반등되는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